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오호라, 더 나은 세상이라. 사실 뭐 지구온난화다, 자원 고갈이다. 요즘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체 어디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을 것인가? 이게 늘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 있는 곳 하면 어딜까요? 일단 뭐 육지는 자원 고갈이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렇다고 우주로 가자니 그건 조금 아직 먼 미래인 것 같고. 어디가 있어? 아! 거기가 있었네요. 어디요? Under the sea, 저 바닷속, 그 중에서도 아주 깊고 깊은 심해 말이죠. 자, 듣지 않으니까 이 심해는 말이죠, 망간 단계와 같은 핵심 광물도 있고요. 자, 생물 중에서도 우리가 이름조차 못 붙인 생물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 일본,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해에 묻혀있는 핵심 전략 광물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역시 제 촉이 맞았군요. 하지만 저의 이 뛰어난 촉도 저 심해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왜냐고요? 너무 깊으니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과학이죠. 심해 광물 자원은 얼마나 빨리 캐고 많이 캐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심해 자원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미래 개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느냐입니다. 심해 채굴은 로봇이 바다 밑을 훑으며 자원을 모으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줄 심해 자원 탐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근무하고 있고 공해 심해 자원을 관리 감독하는 국제해저기구의 법률기술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주세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태평양 해저 퇴적물 속에 있는 희토류 연구를 하고 있는 김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1월이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최동단 심해에서 히토류 시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미나미 토리시마 인근 해역 수심 약 6,000m 해저에서 히토류를 다량 함유한 진흙을 끌어올리는 시굴을 진행했는데요. 시굴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일본은 2027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심해로 눈을 돌린 이유, 결국은 특정 국가에 쏠린 국제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자원 안보 문제 때문인데요. 그렇죠. 일본처럼 이렇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해로 시선을 돌린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지금 심해 자원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뚜렷한 국가로는 미국과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대부터 심해 자원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고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예. 심해 자원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직접 자원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국제해저기구와의 협력으로 탐사권을 이미 많이 확보하고 채광 시험까지도 진행해서 더욱더 실제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원 탐사라는 게 사실 육지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물며 심해 속에 있는 광물은 생각을 해보면 빛이 안 통하고 또 수압도 어마어마할 테고 그 말인즉슨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긴데, 자,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이 해저 자원, 심해 자원 탐사에 나서는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박사님? 기존에는 심해가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좀 미지의 영역으로 있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런 심해에서 자원 탐사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확인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상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라의 주권 하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쉽게 접근하거나 그러니까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공해상의 뭐 망간 단계나 망간각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굉장히 해저 표면에 있고 좀 넓은 지역에 이렇게 쭉 분포하고 분포하고 있으니까. 있는 특성이 보여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해저 탐사 기술로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 자원량에 대한 평가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 박사님, 심해 자원 탐사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자국 내 영해에서만 이게 시도되는 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다는 사실상 연안국이 관리하는 영해와 경제적 배타 수역 그리고 모든 나라에 관련이 없는 공해로 공해.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해저 자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해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해저 기구의 관리 하에서 허락을 받아서 각 국가들이 탐사권을 획득하여 탐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먼저 깃발 꽂으면 우리 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약간은 그런 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국제 해저 기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나라가 먼저 와서 깃발을 꽂는다고 바로 그 권리를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심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네.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측면에서는 먼저 신청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그게 깃발 꽂는 식으로 먼저 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땅 따먹기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정도는 그래도 이제 먼저 어쨌든 탐사를 시작하면 네, 그 맞습니다. 가능성은 높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심해 해저 광물 탐사 이 경쟁이 심해요. 죄송합니다. 예, 나름 노린 라임이었는데 별로 안 터져.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그 심해저 광구에 대한 이 탐사권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가 아니고 약간 선도하는 국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주 박사님. 사실상은 탐사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를 들면 1990년부터 이미 심해 자원 탐사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국제해저기구, 관리기구가 생길 거라는 거를 예상해서 이미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해저기구가 생기자마자 네. 광구권을 신청해서 이미 탐사 광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교적 일찍 시작했네요. 그러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미 심해 자원에 대한 탐사 연구 결과가 좀 어느 정도는 확보된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고 또 어느 정도 자원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나요? 지난해 7월에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서태평양 공해상을 대상으로 해서 해저 퇴적물 속에 있는 히토류 자원 탐사를 처음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 한 탐사였지만은 일부 코어에서 최대 3,100 ppm 정도의 히토류 해저 퇴적물을 발견을 하고 왔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저희가 초기 탐사 단계이고 해저 퇴적물 속에 더 높은 히토류가 보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다시 탐해 사무를 서태평양에 이끌고 가서 저희가 이제 다시 공해상에서 탐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그 해저 퇴적물 속에 히토류가 얼마나 보존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경제성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심층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를 기다려 네, 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심해 자원 탐사가 가능한 이유, 심해 곳곳을 정밀하게 살피고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심해에서 채굴한 광물을 수면 위까지 끌어올리는 장비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해저 5,000m 저 깊은 바다에 있는 말이죠. 이른바 검은 노다지라고 불리는 망간 단계라는 광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말이죠. 무려 10년 전에 이런 해저 광물을 해저 로봇을 통해서 배 위까지 끌어올리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마침 그때 캐낸 광물을 오늘 나와 있는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냉큼 달려와 봤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이 최첨단 광물 탐지기가 지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얼른 뜨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야, 이 지금 최첨단 광물 탐지기가 지금 격하게 반응한 나머지 이게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이 탐지기가 지금 그 안내하는 대로 지금 왔거든요. 여기가 혹시 이 세계 최초로 그것도 무려 10년 전에 이 쾌적 광물을 갖다가 캐냈다는 그곳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망간 단괴. 이 대체 이게 어떤 광물인 겁니까? 망간 단계는 말 그대로 망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네. 코발트, 니켈, 구리, 그 외에 40여 종의 유망 금속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해저의 금은 노자지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산업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광물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요즘 핫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예. 내열 금속재,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합금 재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략 광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광구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느 정도죠? 우리나라 면적의 4분의 3 정도의 방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 국토의 4분의 3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아닙니까? 남한 면적의 4분의 3. 그럼 이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망간 단계가 분포하고 있는 이 수심이 최소한 5,000m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000에서 6,000m 정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해저 로봇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것이 망간 단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파리를 좀 갔다 왔는데 이 코끼리 똥처럼 생겼는데요? 되게 뭐가 표현이 막 울퉁불퉁하고요. 묵직하고. 그럼 대체 이 망간 단계를 어떻게 채굴을 한다는 거예요? 망간 단계는 해저 바단변에 감자처럼 놓여 있습니다. 흩어져 놓여 있고 예. 우선 그것을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해서 모으는 게 중요하고 완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모으고 그 다음에 배 위에까지 네. 이제 올리는 수직 이송시키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모으는 기술,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기술,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기계가 이 망간 단계를 채집하는 역할을 한다. 이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왜 우리 영화 보면은 모든 로봇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미네로라고 하는데요. 미네로. 네. 미네랄, 광물의 미네랄, 네. 로봇의 로봇. 로봇. 합성어로 미네로라고. 갑자기 예. 그 저기 식이섬유 음료수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미네로의 스펙은 어떻게 되나요? 길이가 6.5m가 되고요. 네. 폭이 4.7m, 네. 높이가 3.6m입니다. 무게는요? 무게는 약 30톤입니다. 엄청 무겁네요. 그런데 바닷속에 내려가면 9톤이 됩니다. 이 미네로가 캐낼 수 있는 망간 단계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당 약 35톤이 되고요. 네. 연간 30만 톤으로 설계됩니다. 수심도 좀 한몫을 할 것 같은데. 6,000m다 네. 보면 600기압을 받습니다. 네. 손톱 위에 코끼리 6마리가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생각만 해도 아픈데. 네. 야, 그러면 이 로봇은 그 정도의 기압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내구성이 훌륭한가요? 네, 맞습니다. 견디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동하면서 앞쪽에 놓여 있는 망간 단계를 앞쪽 채집 장치 보시면 흡입 장치가 있습니다. 흡입 장치를 통해서 흡입한 단계는 다시 중간에 있는 곳에서 이제 잘게 부십니다. 예, 부시고 부신 것은 다시 옆에 있는 펌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저장소로 이송이 됩니다. 단계를 모으는 네. 것이 이제 채광 로봇이 하는 채광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모은 단계를 이제 채광선 선박까지 이제 수직으로 이송하는 것을 양광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미네로의 역할은 딱 채광하는 단계까지군요. 네, 이 기계의 이름은 버퍼라고 합니다. 버퍼. 이 기계는 어떤 기계죠? 미네로에서 채집된 단계를 선박까지 네. 수직 이송시키기 위해서 어. 단계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관을 통해서 이제 단계가 선박까지 이송되는데 관에 너무 많은 단계가 관에 주입되면 관 막힘이 생기니까 막히지 않도록 단계를 일정한 양을 주입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합니다. 이 버퍼가 망간 단계를 올려주다가 그 관이 막혔다. 우린 그걸 버퍼링.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네로와
이 선박 중간에서 망간 단계를 어떻게 보면 이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네, 아주 좋은 표현이십니다. 자, 마지막 펌프. 확실히 생긴 게 정말 펌프질 잘하게 생겼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겁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예. 버퍼에 있는 단계를 네. 물과 함께 쭉쭉 올리는 2,500m까지 올릴 수 있는 2,500m. 근데 아까 저희가 망간 단계는 보통 뭐 최소 4,000에서 깊게는 6,000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로? 이제 두 대를 수직으로 연결해서 직렬 구조로 연결을 해서 올린다. 근데 이 모든 기술이 무려 10년 전에 완성이 됐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데 혹시 이 기술 말고도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만한 다른 기술이 있을까요? 보시는 로봇은 망간 단계가 아닌 열수 광상을 채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열수 뭐요? 열수 광상. 그게 뭐예요? 열수 광상은 해저에서 화산이 일어나고 화산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솟아서 이제 광상을 만드는 육상 광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광상의 광물을 캐는 거. 캐기 위한 로봇이라고 봅니다. 저 로봇은 이제 단지 광물 탐사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조사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심해 광물 개발의 진짜 A to Z, 기업부터 히읗, 알파부터 오메가 이 모든 기술이 어쨌거나 우리 기술력으로 실현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애국심이 막 불타오릅니다. 막 감개무량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그 플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해 광물 개발 파이팅! 제가 이번에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집광 로봇도 실제로 보고 그 집광 로봇이 채취한 이 망간 단계. 와, 그거는요. 아직도 제 이 손에 그 촉감이 좀 신기할 정도인데 네. 생김새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 형성되는 과정도 우리가 흔히 보는 육상에서의 그 광물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인류가 어쨌거나 이 자원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해양 그 광물이 핵심 광물들이 그 좋은 해답이 좀 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육상에서는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심해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뭐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광물이 매장돼 있는 형태도 다를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 어떤가요? 네, 육상 광물 자원은 해저 광물 자원과 그 분포 범위나 그다음에 형성 과정에서 좀 매우 다릅니다. 네. 육상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각 변동, 그다음에 화산 활동, 그리고 그런 풍화와 침식 등에 의해서 좀 그 광물 자원들이 이제 밀집해 있기 때문에 갱도를 파거나 아니면 폭파시키는 형태로 광산의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해저 광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해저 속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퇴적이 되고 이제 침전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넓은 범위의 해저 표면이나 얕은 해저 지층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감자 크기로 이렇게 해저 표면에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렇더라고요. 모여 있는데요. 네. 이 망간 단계는 안에 망간이 제일 많이 당연히 들어 있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코발트나 구리 같은 광물 자원들이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주로 망간 각 같은 경우에는 해저 산이나 해저 화산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망간이나 코발트 그리고 저희 미래 지금 자원으로서 각광받는 히토류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해저 자원 광물의 다른 종류로는 해저 열수 광상을 꼽고 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저 열수구 주변에 이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금속 광물을 녹여서 나오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에 이제 침전을 하는데요. 그 주변에는 뭐 구리나 아연이나 금, 은과 같은 또 귀중한 그런 광물 자원들이 많이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해저 퇴적물의 어떤 지층에서 그
넓고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모든 해저 퇴적물에 다 히토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농도의 히토류가 부존되어 있는 퇴적물이 있어서 이제 그런 쪽이 아무래도 그 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유망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육상 자원 광물과 해저 자원 광물의 형성 과정과 분포 범위는 좀 다르게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저 광물 같은 경우는 일단 표층에 해저면에 대부분 깔려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얇은 그 층 밑에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채광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확연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해에는 다양한 핵심 전략 광물이 아주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관심을 모으는 자원이 바로 히토류, 그렇죠. 예, 히토류일 것 같습니다. 심해에서 발견되는 히토류, 육상에서 채굴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종류나 분포에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란탄이나 세륨 같은 경히토류가 대부분의 그 히토류 구성 성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반면에 해저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프로슘이나 이트륨 그리고 테르륨 같은 이런 그 중히토류 원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율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중히토류의 비율이 오히려 수십 배 정도 더 많이 농축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중히토류가 왜 중요하냐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터 그리고 풍력 그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런 연구 자석이나 첨단 군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히토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경제성을 갖춘다면 이런 중히토류가 매우 풍부한 그 심해에 있는 자원이 좀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히토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특정 지역, 특정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히토류 포함해서 이런 핵심 광물들이 유독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심해 광물들도 특정 지역에 밀집돼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망간 단계 같은 경우는 네. 그 북동 태평양 하와이 부분에. 부근에 그 클라리온 크래프튼 해역이라는 지역에 망간 단계가 세계 해양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망간 같은 경우는 그 해저산 북서태평양 해저산에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고 열수광산 같은 경우는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예. 해저 그 열수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특정 해역으로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심해 광물 자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포 현황을 파악이 됐다고 하는 건 그만큼 또 이제 매장 규모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심해 자원 매장량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요, 현재?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왜 심해 자원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이 심해 광물 자원은 약 250조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망간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보다 한 40배, 그리고 코발트는 무려 200배,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이는 니켈 같은 경우는 약 15배 정도 높게 부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히토류도 마찬가지로 중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한 수십 배 정도 더 높게 부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는 지금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라서 정확한 자원량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잠재 자원량으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더 추가적인 조사나 탐사 기술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 수치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해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보시죠. 심해 자원을 탐사하려면 좀 뒷받침할 기술과 장비가 필수적인데요. 탐사부터 채굴까지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에 어떤 광물이 얼마나 분포해 있는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심해 자원 탐사는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건가요? 해양 조사 시스템을 갖춘 탐사선이 꼭 필요하고요. 그 탐사선으로 우선은 해저 지형 지질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예.
그 시행된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는 무인 잠수정과 시추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그 시료를 관찰하고 채집하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사부호와 탐해 3호 네. 같은 대형 조사선을 건조하여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런 심해 자원 탐사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탐사 때문에 지금 현재 광구, 국제해저기를 통해서 광구권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마 해양조사선을 우리 흔히 쉽게 말하는 바다에 떠 있는 종합 연구실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 연구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승전결로 따지면 이제 그 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탐사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그 탐사를 한다고 바로 이게 또 채굴로 이어지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과정이 또 이어지나요? 탐사를 해서 자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바로 채굴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네네. 우선 그 탐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자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자원에 대한 적합한 회수 기술 그리고 이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탐사권을 획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자료를 확보를 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환경 영향 평가까지 총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게 쉽진 않네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육상에서의 이 채굴 방식, 탐사 방식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육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땅속 깊은 곳에 광맥을 따라서 자원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광구를 이제 뭐 폭파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자원을 확보를 하는데요. 네. 심해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광물이 작물 자원이 굉장히 그 오랜 시간 이제 퇴적이 돼 있고.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해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그 저온이고 수압이 고압 엄청 환경이기 높잖아요. 때문에 사실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하고요. 우선 탐사 같은 경우에는 그 탄성파 탐사 같은 음향 탐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심해저 장비를 통해서 이 자원에 대해서 더욱더 정보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채굴하는 방식으로 자원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육상 채굴은 어떻게 보면 직접 접근 가능한 그런 자원이라고 한다면 해저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어떤 그런 탐사 장비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자원을 긁어 모아오는 형식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심해 자원이 왜 주목받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심해 자원 경쟁의 진짜 승부처는 채굴이 아니라 이해에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해저를 얼마나 정밀하게 읽어냈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전기차,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며 이에 핵심적인 원료인 전략 광물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강대국들은 이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원 확보 경쟁은 속도와 양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해 자원 확보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해 탐사는 단순히 광물을 캐는 일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과학 탐사에 가깝습니다. 탐사선을 띄워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자원 분포를 파악하고 시료를 분석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리고 비용 역시 수백억 원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해 자원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채굴할 수 있느냐보다 누가 먼저 심해를 조사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했느냐에 있습니다. 결국 해저를 더 정확히 알고 자원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분포하는지를 먼저 파악한 나라가 미래 자원 공급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여기서 육상 자원과 심해 자원의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상 자원은 지각 변동과 화산 활동을 거치며 특정 지층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갱도를 파거나 폭파해서 광맥을 따라 내려가는 집중 채굴 방식이 기본입니다. 반면 심해 자원은 수백만 년에 걸쳐 해저 표면에 천천히 형성되며 망간 단계처럼 해저 바닥 위에
넓게 흩어져 있거나 만간각처럼 해저산에 얇게 돋고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심해 자원은 땅을 파는 방식이 아니라 해저 전체를 정밀하게 조사한 후 필요한 자원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심해 자원 경쟁의 본질은 채굴 경쟁이 아니라 데이터 경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확보하고 광물을 캐내면 곧바로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은 채굴 이후에도 재련과 정제, 소재화 과정을 거쳐야 산업에 쓸 수 있고 원자재 시장은 이미 공급과 수요의 균형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해 자원이 갑자기 대규모로 공급될 경우 시장 혼란이나 기존 자원 생산국에 대한 충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상업 규모의 심해 채굴이 본격화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큽니다. 결국 심해 자원은 지금 당장 산업 성과를 내는 자원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 자원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캐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쓸 수 있도록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준비란 해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장기적인 자원 전략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심해 자원은 단순한 광물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 정책과 환경이 모두 얽힌 종합 전략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심해를 더 잘 알고 더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느냐가 미래 자원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기술과 미래 산업을 결국 이끌기 위한 조건은 심해 자원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캐느냐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미리 준비했는지 이게 바로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해 자원의 특징과 필수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전략 광물에 총력을 기울이는 나라 하면 단연 미국이죠. 그렇죠. 미국의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미국은 이런 핵심 전략 광물을 단순히 이제 산업 원자재로 보고 있지 않고 이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안보 광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공급망 불안과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그 전략 광물에 대해서 보기 드물게 최근에 그 행정 명령을 내림으로써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적극적으로 네.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동시에 그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환경 영향 기술이라 평가 기술이라던가 심해 채집 기술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동시에 국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또 주 박사님께서 서두에 미국과 더불어서 언급해준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2000년대에 들어서 만간 단계를 비롯해서 그 국제해저기구를 통한 탐사권을 지금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탐사를 시작한 지 근 20년 정도 됐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사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동시에 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해역에서 채광 시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개발에 더 접근하고 있는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 외에 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나라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 심해 자원 개발로 언급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파푸아뉴기니입니다. 파푸아뉴기니? 네. 섬나라잖아요. 네, 네. 되게 생소한데요? 예. 네,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원 탐사는 물론이고 세계 최초로 심해 열수 광산에서 최초로 그 상업적 채굴을 실제 추진했던 우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사 단계를 넘어서서 채굴 장비 투입과 그다음에 사업 허가까지 이제 받은 나라인데요.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경제성하고 환경에 대한 그 영향 평가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개발까지는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실제 이 심해저 자원이 탐사를 시작으로 해서 실제 채굴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 파푸아뉴기니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나라를 빼먹을 수 없죠. 어디요?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상황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탐사 기술은 선도 그룹에 충분히 포함되고 있고요. 대형 조사선으로 태평양, 인도양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은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고, 네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해저 광물 자원 탐사권을 우리나라가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탐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탐사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탐사를 포함하여 채광 장비와 무인 잠수정까지도 우리 자체 개발을 한 상황이라서 멋있다. 아마 거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자 이제 개발을 하자 하고 그렇게 시작한다면 아마 바로 그 일부 선두주자를 제외하고는 바로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탐사 단계가 중심이지만 앞으로 심해 탐사가 더 확대되고 채굴 논의까지 본격화되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제 해저기구의 역할이 훨씬 커지겠죠, 앞으로? 네, 맞습니다. 국제해저기구가 공해상의 광물 자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탐사 단계에서는 탐사권을 발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도에 있지만 이게 채굴로 넘어가는 단계는 굉장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개발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정책이나 제도가 꼭 필요하고요. 둘째는 이러한 심해 자원이 갑자기 개발돼서 현재 있는 핵심 광물 자원의 시장에 새로운 공급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공급원에 대한 시장의 조절과 경제적인 평가에 대한 게 자체적으로 생산량과 이런 걸 조절하지 않으면 시장 논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마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시장이 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채굴에 대한 공급과 양에 대한 거를 조절해야 되고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환경 관리를 잘하면서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규제가 큰 이슈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해저기구로서는 이러한 세 가지를 다 고려하여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개발 단계에 들어갔을 때도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자원, 바로 심해 자원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원 확보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또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환경오염 문제, 여기에 대한 규제와 관리 체계 어떻게 잘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심해 자원 개발에서 가장 이제 우려되는 환경 문제는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런 심해저 환경에 이런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생태계 파괴를 그러니까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채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적물이 확산되어서 생물들이 이제 먹이에 대해서 굉장히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생태계 이제 교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해저 자원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그 소음이나 진동 그리고 빛에 대한 그런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저 열수광산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의 서식지를 또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하긴 그 친구들 그러네요. 입장에서는 진짜 좀 당황스럽긴 하겠네요. 네, 굉장히 그렇죠. 갑자기 네, 모르는 네. 애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그 심해 자원 개발은 국제 해저 기구에서 굉장히 매우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주기로도 최근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해저기구가 챙겨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앞으로는 뭐 더 바빠지겠죠.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수록 더 필요한 게 바로 국제적인 협약 혹은 뭐 규약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제사회가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알려주시죠. 공해의 심해 자원 같은 경우는 그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네. 국제 해저 기구가 모든 관리 책임과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익에 대한 분배 같은 것 때문에 국제 해저 기구의 지금 탐사 규칙은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단계인 개발 규칙을 지금 제정하는 게 꽤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국가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환경을 보호하자는 국가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적당한 협의선을 마련해서 해양법 협약에 따른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내에 개발 규칙, 곧 아마 27년까지는 개발 규칙이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그 규칙에 맞춰서 그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박사님, 아직까지 이제 채굴을 현실화한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주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이런 심해 자원 개발을 직접 채굴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뭐 기술이나 그 나라의 의지가 아니고요. 이런 그 심해저 자원 개발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나 아니면 국제 질서가 아직 합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실제 개발까지는 가지 않은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뭐 이제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면 우리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이 분야에서 선도국으로 좀 자리매김하면 좋겠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좀 시급하게 먼저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현 상황에서 이렇게 과제라고 보기보다는 네. 지금 현재 전략 자원으로서의 미래의 자원으로 고려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지속적으로 과학적인 탐사를 통해서 그 자원에 대한 분포나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자원을 확보하면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에 필요한 그 채광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재련, 왜냐하면 육상 광물을 재련하는 방식하고 심해에서 온 광물을 재련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 형성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광물이라고 해도 다른가요? 예, 왜냐하면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련하는 과정, 연계되는 산업들을 같이 동시에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환경 문제겠죠. 네. 그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같이 환경에 대한 거는 고민하면서 협력하면서 국제적인 틀 안에서 이 개발을 추진하는 거라서 국제해저기구에 대한 활동과 우리의 의견과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해 가는 게 세 번째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박사님, 이제 심해 자원 탐사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산업계에도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국가가 이제 약간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런 전략 광물들의 공급망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되면 네.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좀 자원 수급이 더 편해지면서 더 이런 산업계가 활발하게 더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에 또 맞춰서 어떤 심해 자원 탐사에 관련된 일자리라던가 그러겠네요. 그런 그 부가가치가 이제 더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미지의 영역인 심해는 인류에게 새로운 자원의 가능성을 묻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연 심해 자원 탐사를 어디까지 현실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그 변화의 과정을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날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심해. 바로 그곳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유유히 움직이는 존재가 있지요. 바로 심해 수중 로봇입니다. GPS도 없고 지도도 없는 심해에서 수중 로봇은 도대체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까요? 먼저 수중 로봇은 관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계산합니다. 관성 항법 장치는 로봇 내부에 들어있는 가속도계와 이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는지를 초당 수십 번씩 계속 측정합니다. 데이터를 차곡차곡 계산해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다는 걸 스스로 추정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 신호가 전혀 없어도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관성 항법에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작은 계산 오차가 조금씩 쌓인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의 기술을 함께 사용합니다. 바로 소나, 즉 음향 항법입니다. 소나는 초음파를 사방으로 쏘아 보낸 뒤 이 해저나 주변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소리가 물속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와 방향을 계산해 주변 지형을 파악하는 기술이죠. 이 정보를 이용해 관성 항법으로 계산된 위치를 다시 한번 보정합니다. 쉽게 말해 관성 항법이 계산으로 가는 길이라면 소나는 소리로 주변을 확인하는 기준점이죠. 자, 또 하나. 심해에서는 이 지상처럼 빠른 무선 통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중 로봇은 대부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율 수중 잠수정 AUV 형태로 운영되거나 광 케이블로 연결돼 이 지상에서 조종되는 ROV 형태로 활동합니다. 즉 센서와 알고리즘이 곧 로봇의 눈과 두뇌가 되는 셈이죠. 그렇게 GPS도 없고 빛도 없는 심해에서 이 수중 로봇은 소리와 계산으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갑니다. 인류가 아직 닿지 못한 심해 속에 하나씩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자원 고갈의 새로운 대안처로 떠오르는 심해 자원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육상, 우주는 이제 기본이고요. 바다 그 중에서도 심해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 인류.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을 해 나갈지, 그 영역이 어디까지 넓어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또 별명이 이제 물고기환이잖아요. 현재 기술로는 이제 인간이 거기까지는 직접 못 내려갑니다만, 제가 잠수 기술을 지금부터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심해 해저 광물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캐오겠습니다. 와, 예, 예. 응원하겠습니다, 기환 씨. 두 분 어떠셨어요, 오늘? 네, 오늘 방송을 계기로 지구의 마지막 미답지인 심해와 그 자원의 잠재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예. 물론 좋았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지질연구소가 올해에도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양 자원 탐사를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바쁘시겠네요. 김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심해저 광물 자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4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탐해 3호는 그 해저 히토류를 찾으러 또 탐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심해 자원은 우리나라 자원 안보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나라 자원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좋은 결과와 함께 다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